안녕하세요. 더 딥다이브입니다. 오늘 저희는 글래스노드, 제미나이, CME 그룹, 카이코 리서치, 코인베이스 인스티튜셔널, 이거 정말 여러 곳에서 나온 암호화폐 시장 보고서들을 한번 깊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청취자님께서 공유해 주신 이 자료들 덕분에 저희가 오늘 아주 알찬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같은 주요 코인들의 흐름부터 시작해서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ETF 영향력이나 또 기관 투자자들하고 개인 투자자들 움직임이 어떻게 다른지. 그것도 중요하죠. 네, 그리고 요즘 또 라틴 아메리카 시장이 뜨겁다고 하잖아요. 그 지역 동향까지 좀 핵심적인 내용들만 쏙쏙 뽑아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뭐랄까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한데 모아서 큰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특히 이제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자본 흐름이죠. 그리고 투자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패턴을 좀 보고요. ETF 같은 새로운 상품들이 시장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복잡한 데이터를 최대한 명확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부터 짚어주시죠. 2022년에 좀 힘들었다가 회복세를 보이고 특히 2024년에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고요? 네, 맞아요. 제미나이랑 글래스노드 보고서를 같이 보면 전반적으로 회복세가 뚜렷했고요. 특히 그중에서도 솔라나의 성과가 아주 두드러졌습니다. 솔라나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였는데요? 이걸 볼 때 실현 시가총액이라는 지표를 보면 좋은데요. 이게 실제 시장에 투입된 자본의 규모를 좀 더 잘 보여주거든요. 그냥 시가총액이랑은 다른 건가요? 네, 조금 다릅니다. 코인이 마지막으로 거래된 가격 기준으로 가치를 매기는 거라서요. 이걸로 2023년 2월 이후를 보면 비트코인이 한 121% 늘었고요. 네. 이더리움이 한 45% 증가했는데 솔라나는 무려 295%나 급증했습니다. 와, 295%요? 거의 3배네요. 엄청난데요? 그렇죠. 물론 절대적인 금액으로 보면 비트코인이 여전히 압도적입니다. 한 70% 정도 차지하고요. 네, 그렇죠. 이더리움이 22%, 솔라나가 한 7% 정도 되는데 중요한 건 이 증가율, 이 추세죠. 2023년 중반부터 솔라나 쪽으로 자본이 들어오는 속도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계속 앞질렀다는 거예요. 시장의 관심이 그쪽으로 확 쏠렸다는 증거군요.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비트코인 얘기도 좀 해볼까요? CM이랑 글라스노드 보고서 보니까 재밌는 내용이 있던데요. 시장 규모가 예전보다 100배나 커졌는데도 비트코인은 여전히 그 4년 주기를 따른다면서요. 특히 2015년에서 18년 사이클하고 비슷하다고요. 네, 그게 참 흥미로운 부분이죠. 규모는 엄청나게 커졌는데 기본적인 패턴은 유지되고 있다는 거니까요. 심지어 최고가 19,000달러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런데 또 다른 변화도 있다면서요. 변동성이 줄었다고요? 맞습니다. 그게 이번 사이클의 또 다른 특징이에요. 예전 강세장에서는 3개월 변동성이 뭐 80%, 100% 이렇게 치솟았는데 이번에는 대부분 50% 밑에서 움직였어요. 훨씬 안정화된 거죠. 변동성이 절반 가까이 줄었네요. 왜 그런 걸까요? 시장이 좀 성숙해진 건가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아무래도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고 또 미국에서 현물 ETF가 출시된 영향이 결정적이라고 봐야겠죠. ETF 영향이 컸군요. 네, 큰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시장의 깊이랄까 그런 게 달라진 거죠. 그래서 하락할 때도 충격이 덜했습니다. 대부분 마이너스 25% 안쪽이었고 마이너스 30% 넘게 크게 빠진 적은 정말 드물었어요. 예전 같으면 더 크게 흔들렸을 법한 악재들도 잘 넘어갔다고요? 그렇죠. 마운트 곡스 물량 풀린다, 그레이스페일이 던진다, 독일 정부가 판다 이런 뉴스들이 나왔을 때도 시장이 비교적 차분하게 흡수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확실히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네요. 그런데 이더리움은 좀 분위기가 달랐다고요? 네, 이더리움은 좀 고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보고서들을 종합해보면 비트코인이나 솔라나에 비해서 성과가 좀 부진했고요. 아직 정고점도 못 넘었죠. 네, 맞아요. 특히 2024년 들어서는 이전 상승 사이클 패턴하고 좀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2025년에는 마이너스 65%까지 하락하기도 했으니까요. 꽤 큰 하락폭이네요. 특이한 점도 있었다면서요? 네, 보통 가격이 떨어지면 변동성도 같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이더리움은 가격이 하락하는데 오히려 변동성이 커지는 좀 이례적인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그건 왜 그런 거죠? 근본적으로는 자본 유입이 상대적으로 좀 적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번 사이클에서 이더리움 실현 시가총액 증가율이 플러스 38%였는데 이게 2021년 사이클 때는 플러스 1000%가 넘었거든요. 비교가 안 되죠.
와, 차이가 엄청나네요. 네. 투자자 심리를 보여주는 MBRV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MBRV요? 그건 뭔가요? 이게 시장 가치를 실현 가치로 나눈 비율인데 쉽게 말하면 평균적으로 투자자들이 지금 수익 상태인지 손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아하, 네네. 근데 최근까지 이더리움 MBRV가 평균 마이너스 10%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투자자들이 물려 있었다는 거죠. 이게 아무래도 좀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지금은 좀 나아졌나요? 네, 다행히 최근에 반등하면서 지금은 플러스 35%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투자 심리가 꽤 회복된 거죠. 다행이네요. 그럼 이제 투자자들 유형별로 좀 나눠볼까요?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미나이랑 글라스노드 보고서에서 그 단기 실현 시가총액이란 지표를 봤는데 이게 최근 7일 안에 움직인 코인들의 가치를 보는 거거든요. 네. 이걸 보면 개인 투자자나 단기 트레이더들의 참여가 늘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특히 이번 사이클에서는 솔라나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아, 또 솔라나군요. 네. 솔라나의 단기 실현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이더리움을 앞질렀어요. 이게 상징적인 사건이죠. 와, 이더리움을요? 대단한데요. 그렇죠. 온체인 데이터를 봐도 활성 주소수가 비트코인을 넘어서기도 했고 거래 수수료나 전송량 같은 활동성 지표들이 아주 높게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거래 처리된 총 금액 자체는 비트코인이 훨씬 크긴 하지만요. 네, 활동성 면에서는 솔라나가 정말 두드러졌군요. 네, 선물 시장 펀딩 비율 같은 걸 봐도 솔라나 쪽이 더 높게 나타나는데 이건 좀 더 투기적인 수요가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2024년 하면 또 밈코인 열풍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이것도 개인 투자자들 영향이 크겠죠. 맞습니다. 이더리움 기반의 SHIB나 피페 같은 밈코인들 실현 시가총액도 2024년 들어서 꽤 많이 늘었죠. 개인 투자자들의 투기적 자금이 몰린 또 다른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은 역시 비트코인에 집중하는 모습인가요? 네, 압도적입니다. CME 글래스노드 분석을 보면 비트코인 하루 시가총액 변동폭이요. 어떨 때는 이더리움 전체 시총의 25%, 솔라나 전체 시총의 90%에 육박할 때도 있었어요. 와, 그렇게 차이가 나나요? 네. 이 정도 규모 차이면 기관들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을 그냥 다른 알트코인하고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자산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겠네요. 기관 얘기가 나왔으니 ETF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2024년 1월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정말 큰 뉴스였잖아요. 네, 시장의 이종표 같은 사건이었죠. 그 이후로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흡수됐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보고서들 보면 ETF 출시 이후 순이입된 비트코인만 51만 개가 넘는다고 해요. 이게 같은 기간 동안 채굴된 비트코인 양의 2.4배에 달하는 엄청난 물량입니다. 2.4배요. 와,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많았다는 거네요. 그렇죠. ETF 영향력이 정말 막강했습니다. 제미나이 글래스노드 분석을 보면 ETF 자금 순이입이나 유출하고 비트코인 가격 변동 사이에 아주 강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어요. 예를 들면 어느 정도였나요? 예를 들어서 주간 순이입이 40억 달러 정도 늘어나면 가격이 최대 35%까지 상승했고요. 반대로 순유출이 10억 달러 미만으로 조금만 나와도 가격이 10%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와, 그럼 거의 ETF 자금 흐름이 가격을 결정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상당 부분 그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재밌는 건 자금이 막 들어오는데 가격이 빠지는 경우, 그러니까 저점 매수 기회죠. 이런 경우나 반대로 자금이 빠져나가는데 가격이 오르는 경우, 이건 이익 실현 매도겠죠.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나요? ETF 투자자들이 굉장히 시장 방향에 민감하게 그리고 좀 동주화돼서 움직였다는 거죠. 일종의 쏠림 현상이 더 강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ETF 투자자들의 평균 매입 단가,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지금 수익 상태인지 손실 상태인지 알 수 있으니까요. 네, 그것도 중요한 정보죠. 코인베이스랑 CME 글래스노드 자료를 보면 비트코인 ETF, 특히 블랙록이랑 피델리티 ETF 투자자들의 평균 매입 단가가 각각 6만 9천 달러, 5만 7천 달러 정도 돼요. 아, 그럼 지금 가격 생각하면 꽤 수익권이겠네요. 네, 그렇죠. 지금 기준으로 보면 블랙록은 플러스 34%, 피델리티는 플러스 62% 정도의 미실현 이익 상태입니다. 오, 수익률이 상당하네요. 그럼 이더리움 ETF는 어떤가요? 이더리움 ETF는 상황이 좀 안 좋습니다. 블랙록 ETF는 평균 매입 단가가 3,300달러, 피델리티는 3,500달러 정도인데 현재 가격으로는 평균 마이너스 21% 정도 손실 상태예요. 아, 이더리움 쪽은 손실이군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아무래도 출시 시점에 시장 분위기가 달랐던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비트코인 ETF는 분위기 좋을 때 나왔는데 이더리움 ETF는 시장이 좀 불안정하고 또 기존에 있던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신탁, ETH라고 하죠. 거기서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까지 겹친 시점에 나왔거든요. 아, 타이밍이 안 좋았군요. 네. 그래도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현물 가격이 이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주요 ETF의 평균 매입 단가 근처에서 지지선 역할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오, 그 가격대가 중요한 기준선이 되는군요. 네. 많은 투자자들이 그 가격대를 보고 있다는 의미겠죠? ETF 얘기하면서 캐시앤캐리라는 전략 얘기도 많이 들리던데요. 이건 뭔가요? 아, 네. 그건 이제 현물 ETF를 사는 동시에 CME 선물 계약을 파는 거예요. 사고팔고를 동시에요? 네. 이렇게 해서 현물 가격이랑 선물 가격 사이의 차이, 이걸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이 프리미엄만큼 위험 없이 수익을 얻는 시장 중립적인 차익 거래 전략입니다. 아하, 그런 거군요. 보고서들을 보면 2024년 하반기에 ETF로 자금이 막 들어올 때 CME 선물 미결제 약정, 그러니까 아직 청산되지 않은 계약수도 같이 늘어났거든요. 이걸 보고 캐시앤캐리 전략이 실제로 많이 실행됐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좀 달라졌다고요? 네, 최근에는 반대로 CME 미결제 약정은 줄고 ETF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게 아마 캐시앤캐리 포지션이 청산되고 있는 신호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게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좀 매도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좀 복잡하네요. 네,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정교한 차익거래 전략이 활발해진다는 것 자체가 시장이 그만큼 성숙해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파생상품 시장 쪽으로 좀 더 가볼까요? 선물 시장 인기는 여전한가요? 네, 여전히 뜨겁습니다. 만기가 없는 영구 선물이나 만기가 있는 일반 선물이나 모두 미결제 약정이 크게 들었어요. 펀딩 비율 같은 걸 보면 전반적으로는 롱, 그러니까 매수 포지션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았는데 최근에는 그 강도가 좀 약해지긴 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특히 CME의 영향력이 커졌다고 하던데요. 네, 특히 FTX 거래소가 무너진 이후에 CME의 지배력이 아주 강해졌습니다. 전 세계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의 3분의 1 이상, 거래량의 거의 10%를 CME가 차지하고 있어요. 와, 정말 막강하네요. 특히 만기가 있는 선물 시장에서는 거의 독점적입니다. 비트코인은 84%, 이더리움은 71% 이상의 미결제 약정을 CME가 가지고 있어요. CME 안에서는 누가 주로 거래하나요? 헤지펀드? 자산운용사? CME 내부 포지션을 뜯어보면 좀 재밌는데요. 헤지펀드들은 주로 숏, 즉 매도 포지션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캐시앤캐리 전략 때문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자산운용사들은 롱, 매수 포지션을 줄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단순히 캐시앤캐리 청산 때문인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된 건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옵션 시장은 어떤가요? 선물만큼 활발한가요? 옵션 시장도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2024년 3월에는 이더리움 옵션 미결제 약정이 137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지금은 옵션 시장 규모가 선물 시장이랑 거의 비슷해졌어요. 옵션 시장도 무시 못하겠네요. CME 점유율도 늘고 있다고요? 네, 최근에 CME의 옵션 시장 점유율도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다만 좀 차이가 있는 게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쓰는 대리빗 같은 거래소의 활동 비율이 CME보다 훨씬 높아요. 활동 비율이요? 네, 거래량을 미결제 약정으로 나눈 값 같은 건데요. 이게 높다는 건 거래가 더 활발하다는 의미인데 대리빗에서는 단기적인 변동성에 베팅하는 거래가 많은 반면에 CME에서는 기관들이 장기적인 위험 회피, 즉 해징 목적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차이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아, 플레이어들의 성격이나 전략이 다르군요. 그렇죠.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참여자들이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거죠. 흥미롭네요. 자, 이제 좀 시야를 넓혀서 지역별 동향으로 가보겠습니다. 카이코 보고서를 보니까 라틴 아메리카, LATM 지역의 성장이 아주 눈에 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LATM 지역이 요즘 암호화폐 시장에서 정말 핫한 곳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인데요. 일단 그 지역 국가들의 높은 인플레이션이나 자국 통화 가치 하락 문제 때문에 비트코인 같은 자산이 가치 저장 수단이나 해지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고요. 아, 그런 배경이 있군요. 네. 그리고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도 많고 해외로 돈을 보내거나 받는 송금 수요도 크고요. 또 인구 구조가 비교적 절단하다는 점도 암호화폐 수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성장세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가요? 2025년 들어서 거래량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거래량만 봐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42%나 증가해서 16억 달러에 달해요. 와, 42% 증가요? 대단하네요. 어느 나라가 주도하고 있나요? 단연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이 지역 전체 거래량의 77%를 차지하고 있어요. 2020년에는 17% 정도였는데 정말 엄청나게 성장했죠. 아르헨티나 페소나 브라질 해알 기반의 거래가 가장 빠르게 늘고 있고요. 멕시코는 좀 주춤하다고요? 네, 멕시코 페소 기반 거래량은 좀 둔화되는 모습인데 아마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한 다른 송금 서비스나 출금 경로로 수요가 좀 옮겨간 게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거래소들 경쟁도 치열하겠어요? 그렇죠. 전체적으로는 바이낸스가 선두를 달리고는 있지만 나라별로 보면 상황이 좀 다릅니다. 브라질에서는 메르카도 비트코인 같은 현지 거래소들이 굉장히 약진하고 있고요. 멕시코에서는 전통 강자인 빗소가 좀 주춤하는 사이에 바이낸스가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나 콜롬비아 같은 곳에서는 바이낸스랑 빗소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요. 라틴 아메리카 투자자들은 주로 어떤 코인을 거래하나요? 우리랑 좀 다른가요? 전체적으로는 비트코인이랑 스테이블 코인인 USDT, 테더가 중심인 건 비슷한데요. 특이한 건 페페나 도즈 같은 밈코인도 거래량 상위 10위 안에 꾸준히 들어간다는 점이에요. 투기적인 수요도 꽤 있다는 거죠. 아, 밈코인 인기는 거기도 마찬가지군요. 네, 그리고 현지 거래소에서는 유독 리플, XRP의 인기가 높은 편이고요.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는 방식도 좀 다른데요. 어떻게 다른가요? 브라질 투자자들은 글로벌 시장이랑 비슷하게 위험 선호, 위험 회피 심리에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을 사고 파는데 아르헨티나처럼 경제가 불안한 나라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질 때 일종의 안전자산처럼 스테이블 코인을 사모으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아, 상황에 따라 활용법이 다르군요. 기업들도 비트코인을 사나요? 네, 그런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핀테크 기업인 멜리우즈 같은 곳이 비트코인을 회사의 준비자산으로 편입하기도 했어요. 규제 환경은 좀 어떤가요? 성장에 발맞춰 가고 있나요? 브라질이 여기서도 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센스 제도를 도입하고 고객 자산을 회사 자산과 분리해서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비교적 선진적인 규제틀을 만들고 있어요. 오, 긍정적인데요? 네. 다만 스테이블 코인 규제나 개인이 직접 관리하는 지갑, 셀프 커스터디 지갑 규제 같은 건 아직 좀 논란의 여지가 있고요. 엘살바도르는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했고 최근에는 볼리비아가 예전에 내렸던 금지 조치를 뒤집고 디지털 자산 거래를 허용하는 등 변화의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 상황 변화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요? 네, 예를 들어 특정 미국 대선 후보가 암호화폐에 대해 우호적인 발언을 하면 이게 또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규제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지역적인 움직임이 아시아 태평양, 에이픽 지역 성장과도 연결된다고요? 네, 제미니 글라스노드 보고서를 보면 순수하게 온체인 활동, 그러니까 이 거래소나 ETF 자금 흐름을 제외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활동만 보면 미국보다는 에이펙 지역의 성장세가 더 가파르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어쩌면 암호화폐 시장의 주도권이 점차 미국 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겠죠.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자, 이제 거의 막바지인데요. 그 외에 또 주목해야 할 요인이 있을까요? 비트코인 반감기 효과는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2024년 반감기는 예전과는 좀 달랐어요. 보통은 반감기 이후에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 이번에는 반감기 전에 이미 사상 최고가 73K를 찍고 그 이후로는 조정 국면에 들어갔거든요. 아, 패턴이 깨졌네요. 네. 그래서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반감기 그 자체의 직접적인 영향력보다는 오히려 중국의 채굴 금지라던가 FTX 파산 아니면 이번 ETF 승인 같은 외부적인 사건들이 시장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반감기 자체보다는 다른 요인이 더 중요했다. 이더리움 쪽 기술 변화는 어떤가요? 업그레이드가 많았잖아요. 네. 이더리움도 중요한 변화들이 있었죠. 댕큰 업그레이드로 블롭 스페이스라는 게 도입되면서 이더리움 기반의 레이어 2 솔루션들, 수수료가 정말 획기적으로 싸졌어요. 오, 그건 좋은 소식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더리움 자체의 수수료 소각량을 줄여서 결과적으로 이더리움 총 공급량이 순 증가하는 플러스 29.4만 ETH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장단점이 있는 거죠. 아, 공급량이 늘어나는 건 가격에는 안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곧 있을 팩트라 업그레이드는 스테이킹 효율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되고요.
최근에 가스 한도를 늘린 것도 더 복잡한 작업들을 더 싸게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서 실제로 평균 가스비는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기술적인 발전도 계속되고 있군요.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네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시장은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였지만 자산면로는 좀 다른 길을 걷고 있다. 특히 솔라나는 개인 투자자들의 엄청난 관심 속에서 크게 성장했고, 비트코인은 ETF와 기관 자금 유입으로 변동성은 줄었지만 여전히 4년 주기를 따르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더리움은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지만 기술적인 진화를 계속하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요약될 수 있을까요? 네, 거기에 더해서 ETF가 시장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했고 캐시안 캐리 같은 새로운 기관 플레이어들의 전략도 등장했다는 점,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라틴 아메리카와 아시아 태평양 같은 미국 외 지역의 성장이 두드러진다는 점도 중요 포인트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진행 중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청취자님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기관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참여하고 ETF라는 새로운 길이 열리고 CME 같은 규제된 시장이 커지는 등 과거에는 없었던 강력한 힘들이 지금 시장에 작용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지난 10여 년간 비트코인이 보여줬던 그 예측 가능해 보였던 4년 주기는 과연 앞으로도 계속 유효할까요? 아니면 이런 새로운 환경 속에서 그 패턴이 깨지거나 어쩌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하게 될까요?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어쩌면 우리는 이 디지털 자산 사이클에 익숙했던 리듬을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비지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청취자님께서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과연 역사는 반복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역사가 쓰여질 것인가?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